중세국어 문법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 까다로우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본적인 문법 개념이 깔려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형식과 표기 형태 그리고 내용이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외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데 주로 2학기 때 나온다. 2학기 중간에 거의 다 이 파트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화면은 좀 잘려 있죠? 예, 내가 이 커팅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 국어사의 시대 교부. 오늘은 뭐 자세하게는 안 하고, 요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사라는 것은 국어의 역사라는 얘기고,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고대국어는 언제까지냐? 신라까지야, 신라까지. 신라까지가, 통일신라까지가 고대국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고대국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문헌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나마 남아있는 게 비문이나 이런 데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글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한글은 조선 때 만들어진 거고, 그전에는 우리 글이 없었죠. 그쵸?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이제 표기를 했는데, 그나마 이 향찰, 신라에서 향가를 표기하는 방식, 이 향찰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썼구나, 라는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국어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고려를 기점으로 이제 중세국어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통일신라의 중심 말은 어디였을까? 당연히 신라죠. 신라가 어디예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야? 경주지, 그치? 그러니까 경주 말이 지금처럼 생각하면 통일신라 때는 경주 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방언 이게 표준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다가 고려가 되니까 자 고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개경이란 말이에요. 개경. 수도가 바뀌니까 어떤 말의 중심도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중세 국어도 여기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가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한글 창제예요. 국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 국어도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임진왜란이 빵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생기고 나서 이걸 또 기준으로 근대 국어로 나누는데 이거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 고장에서 태어났으면은 거의 그 고장에서 생활하다가 그 고장에서 죽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피난 가고 막 뒤죽박죽 섞이는 거야. 이 고장 사람, 저 고장 사람들이 막 섞인다. 그러다 보니 말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외래어도 많이 생겼어 이때. 이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근대 국어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국어로 이야기를 한다. 가보개혁 알고 있죠? 잘 모르나? 이목균이 아니지. 김옥균의 3.1천하. 그치? 예.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분합니다. 국어사뿐만이 아니라 뭐 시대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 그럼 중세국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지금 외워봤자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니까 대충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 중세국어를 공부하는 팁이 있어. 중세국어를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한 거야,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면 현대국어가 기준이 된다.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국어를 비교해 주면 돼, 비교. 그래서 현대국어를 보고 뭐가 다르지? 어떻게 바뀌었지? 이것만 찾아주면 어렵지 않아요. 자, 현대국어는 7종성입니다. 7종성이 뭐니? 7가지 소리로 받침 소리를 내라는 얘기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놈 다리만 보여. 이게 7종성이야.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8종성이었어요. 거의 똑같은데 시옷이 하나 추가되는 거야.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 구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분 못해요. 이게 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구분 못한다. 그래서 이 8종성을
표기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현대국어는 받침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겹받침도 있고 뭐 크도 있고 트도 있고 그치?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좀 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팔정성 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어적기를 했어요. 이거를 연철, 연속해서 철자 표기, 이어적기 표기를 연철이라고 합니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이어적기를 많이 썼고, 또 하나 첨가하자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는 없어. 띄어쓰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19세기 때 뭐였더라? 독립신문 창간사 거기서부터 이제 띄어쓰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띄어쓰기가 없고 줄글로 쭉쭉쭉 썼다. 자, 그래서 이어적기가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손으로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이어서 손으로 깊은인데 깊은인데 이어서 깊은 이렇게 쓰는 것을 이어적기라고 한다. 연철표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돼. 이게 중세국어 문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 올라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뭐 문학 공부할 때 프린트 막 주거든. 고전 시가들이 나와. 고전 시가들이 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기도 해요. 시조 같은 경우 그거를 읽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음은 같은 부분입니다. 현대국어 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대국어는 현대에서는 자음이 14자고 모음이 10개, 총 24자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자음이 추가가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었냐면은 반치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옛니응도 있었고, 또 뭐 있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 뭐 밑에 있겠지 뭐. 예. 그래서 4개가 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레아가 있었고, 하나가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자, 보자. 음은. 자, 요걸 비읍, 이응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명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를 해. 순경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읍을 순음이라고 하죠. 입술 소리. 입술 순자. 경은 가벼울 경자. 음은 소리란 뜻이야.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 이게 순경음 비읍이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비읍이 2개가 있었어. 순경음 비읍하고 그냥 비읍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 날씨가 덥다.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항상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봐야 돼. 옷을 입다. 자, 현대국어는 모양이 똑같지만 사실 덥다의 비읍하고 옷을 입다의 비읍은 다른 비읍이야. 이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 자, 모음을 연결해 보면 되겠죠. 그쵸? 날씨가 덥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더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우로 바뀐다. 옷을 입다는 어떻게 돼요? 옷을 입어. 얘는 안 바뀌거든. 세종대왕이 이거 구분해 준 겁니다. 따라서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 날씨가 덥다, 춥다, 가볍다의 비읍은 뒤에 모음이 오면은 없어지죠? 우로 바뀐단 말이야. 모음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해서 순경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표현을 우로 바뀌니까 동그라미를 붙여준 거야. 이게 순경음 비읍입니다. 자, 훈민정음 처음 초창기 때는요, 세종이 우리말 연구를 하고 우리말 소리가 나는 것을 다 구분을 합니다. 즉, 말소리가 있는 것은 다 구분을 해서 기호화를 했다. 기호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 다 만들어낸 거야. 물론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또 하나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돼. 지금은 문법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발음을 해라 이런 게 있지만 훈민정음 창제 때는 그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글자를 만들어 놓고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쓰면 돼 하고 그냥 뿌리는 거야, 글자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글자를 운용한다. 그러니까 맞춤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 당시는.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맞춤법이 언제 생깁니까? 1933년에 맞춤법 생기는 거야. 거의 5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 그래서 뭐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 이거를 만들죠.
예, 그때 이제 맞춤법이라 생기는 거고 그 전까지는 맞춤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겠지, 그치? 다시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의문문이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경은 비음이나 세모 이걸 반치음이라고 그래. 반치음. 반치음은 뭐냐면 자 치음은 이 소리죠. 이 소리. 여러분들 이 소리가 뭐가 있었어? 바다 사자가 홍 마누라야. 얘네가 이 소리란 말이죠. 이 소리. 드, 뜨, 트 그리고 스, 스. 그쵸? 얘네가 이 소리입니다. 반치음은 뭐냐면 반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반치음을 했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지읒, 쌍지읒, 치읒 이 사이 소리야. 이 사이 소리. 즉 시읒과 지읒의 중간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치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아마 번데기 발음이라고 해가지고 낚싯바늘 발음 기호가 있지, 그치? 그 발음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야. 세종이 글자를 만들 때, 기호를 만들 때 소리가 있는 것은 다 맞는 겁니다. 우선은 소리를 다 담으려고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지? 지금은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뭐 한글, 뭐 자음모음을 배우고 있지만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모양 자체가 없는 거야.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발음기감 갖다가 만들잖아. 근음우승. 그렇죠? 여기다가 가획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이체자를 통해서 만들어내죠. 어쨌든 처음 초창기 때 글자를 만들 때는 다 만듭니다. 소리가 되는 것들은. 맞네. 여린이의 돼. 똑똑해. 그죠? 내가 기억이 안 났어. 그러니까 다 만들어 보는 겁니다. 소리가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안 쓰니까 사라지는 거다. 자, 그래서 셔불 되어 있죠. 셔불, 서울.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셔불을 발음을 셔불로 하면 안 돼. 왜 그럴까? 아까 순경은 비읍이라고 얘기했어. 순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니? 소리가 날아가는 거야. 우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우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를 셔불로 읽는 것이 아니라 셔울로 읽었어. 셔울. 이해되죠? 네. 일단 얘는 어떻게 읽어? 가잘.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아래아라고 그러지. 아래아. 모음도 3개 만들었죠? 천지인. 자판 키패드 치는 친구들 보면 천지인 키패드가 있지. 그쵸? 엄청난 거죠. 이 3개로 우리가 쓰는 발음의 모음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잘, 가을 이렇게 되죠.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경국의 즈, 쯔, 츠는 15세기의 치음이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반치음이라고. 세모가. 모음, 7개의 단모음과 다양한 이중모음이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모음 체계표를 쓰면은 모음의 기본형은 천지인이야. 하늘, 땅,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초출자, 초출 처음 나온 글자에서 오, 우, 아, 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출자, 제출, 유, 야, 이거 만든 거야.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얘네들이 이게 7개지? 즉 단모음 7개 그리고 이중모음 4개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음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글에. 간단한데 다 표현해야 돼. 그치?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 성격이 급하고 뭐 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일 처리할 때는 다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좀 화장실 갔다가 뭐 중간에 자르는 느낌?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성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억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처음에 와,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치? 억양 표시가 있단 말이야. 성조가 억양 표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훈민정음 창제 때 여러 나라의 어떤 그 발음하고 기호를 많이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글자를 처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억양 표시도 했어요. 그게 성조다.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성조 개념을 차용을 했는데 여기 있죠. 평성, 거성, 상성, 그리고 하나가 없다. 플러스 입성. 요거를 성조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평성은 낮은 소리인데 이게 점은 안 찍고요.
거성은 높은 서. 그러니까 글자 옆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예를 들어 볼까? 나란 말싸미. 나, 랏, 말, 싸, 미. 이렇게 돼 있겠다. 내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나가 평성이고 낮은 소리. 랏이 거성. 말이, 자, 요걸 상성이라고 그래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 다음에 평성, 미는 거성. 혹시 중국어 배운 사람? 중국어. 안 배웠어요? 중국어는 이제 성조가 있거든? 똑같은 발음인데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마오, 마오, 마오. 이게 다 달라. 창, 모씨,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억양에 따라서. 일본어도 그렇죠. 일본어도 뭐 그런 건 좀 있죠. 근데 우리도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지. 응.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응. 이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돼. 근데 이제 한자 같은 경우가 뜻글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자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엄청나게 많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5만에서 7만 자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50만 자까지 본다고. 엄청나게 많아. 그거 다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글자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줄인단 말이야. 겹치지. 그죠? 발음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억양으로 해결한 거야. 성적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차용을 한 거야. 세종대왕이.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한글은 성조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지? 우리는 소리 글자야.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쵸? 문맥으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서 한자는 뜻글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성조가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처음이니까 이 음의 높낮이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자, 그러면 나란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나, 나자, 나, 랏, 말, 싸, 미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국어책 읽는 것처럼. 국어책 읽을 때 일정한 리듬과 억양이 있잖아요. 애들. 보통 초등학생들 국어책 읽으려 하면 리듬 타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 성조를 안 씁니다. 한 200년 정도? 1443년에 만들고 46년에 반포합니다. 그리고 한 200년쯤 지나면은 성조가 사라져요.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또 어때? 글씨를 지금 뭐 연필이나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먹기 쓰잖아. 세필이라고 해서 가느다라는 붓이 있어. 그걸 쓴단 말이야. 이것도 점까지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어. 뭐 당시에 조선시대에 어떤 무슨 문법 맞춤법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르친 게 아니야. 글자만 만들어서 야 니들 써 라고 이제 베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쓰다가 야 이거 점 없어도 뜻 통하겠는데? 라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지. 자, 음절. 자, 음절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우리 사람의 말, 한국 사람, 조선시대 사람의 말소리를 구분해 보니까,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쵸? 네, 세 소리로 구분했고,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라 석삼자의 소리 성자라는 얘기야. 소리 세 개. 자, 자음자리이기 때문에 자음에는 초성과 종성이 자음자리지, 그치? 중성은 모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초성의 자음을 만들죠. 종성은 안 만들었어요, 글자를. 왜 안 만드냐 하면, 초성의 소리가 종성하고 거의 같은데? 라고 해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종성에다 갖다 표기합니다. 예.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종성, 부영, 초성이라고 해요. 한자말 그대로. 종성은 어떻게 썼느냐? 종성, 부영, 초성을 해라. 마치는 소리는 부영 다시 써라, 초성. 초성을 다시 써라. 이렇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초성.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말 뜻을 볼까? 어두, 말의 대가리라는 뜻입니다. 초성이란 얘기지. 자음군. 이제 군은 무리군자야. 그래서 겹으로 쓴다는 얘기죠. 뜻, 꿀. 꿀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지. 비읍, 시읒, 기역. 그쵸? 이렇게 쓰는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현대국어 와서는 자음군 쓰나 안 쓰나? 시영아, 현대국어는 자음군 쓰는 것 같아? 안 쓰는 것 같아?
응? 쓰고 있잖아. 어디에 쓰고 있어? 겹받침. 겹받침이 자음군이잖아. 자음군. 그지?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연국의 비음.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옛니응이라고 그래. 옛니응. 그럼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 아니, 왜 두 개를 만들었지, 이응을? 세종대왕이. 세종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인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왕이었으니까. 그지? 예. 다행 중 다행이죠. 멍청한 사람이 왕 되면은 지금 나라가 이꼴 되는 거야. 지금처럼 되는 겁니다. 멍청한 어리숙한 사람이 왕 되면. 예. 근데 또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또 왕하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아주 피곤합니다. 잠을 안 자. 세종대왕이 잠을 잘 안 잤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잡니다. 다 연구하고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 그래서 일찍 죽었나? 시운 50대 초중반에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 왕인데. 왕치고는 오래 살았다고 보기 힘들죠. 왜냐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50대 초중반입니다. 근데 왕이잖아. 그치? 왕이면 관리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었죠. 맞습니다. 예, 운동 안 하고 몸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특히 고기 종류 좋아하고 또 맨날 생각하고 뭐 책 보고 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중한 업무,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고지혈증에다가 아마 혈압이 높았을 까 고혈압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리고 당뇨병도 있고 또 눈도 안 좋아요. 맨날 책 들여다봐가지고. 예. 어쨌든 뭐 많은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글을 쓰고 있잖아. 한글을. 좌우단간. 옛니응하고 이응하고 이걸 왜 이응을 2개를 만들어냈냐면 얘는 음가가 있다. 음가라는 건 소리값이야. 소리값. 소리값이 있는 이응이고 얘는 소리값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까? 우리가 앙이라는 말 한번 써볼까? 현대에서 앙 쓰면 이렇게 쓰지. 그치? 근데 얘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위에 있는 아의 이응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표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얘만 쓰면 모양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모양을 갖춰주려고 이응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앙을 15세기 형태,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시기로 쓰면 이렇게 쓰죠. 앙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소리값이 없는 거고 얘는 소리값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니? 예. 이거를 구분해 주려고 옛니응과 이응으로 구분해.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아까도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굳이 뭐 꼭지 이거 안 찍어도 뭐 사람 말 통하는데 뭐 이러면서 차차 없어졌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방울, 봉울이 이럴 때 여기 흔적이 있지요. 자, 종성 맞히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옷도 종성에서 발음되었어. 그러니까 팔종성이죠. 옷, 빛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시옷으로 발음한 거야. 지금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 묻어내만 남아 있는 겁니다. 레코드가 있으면 들어봐서 시옷 받침을 이렇게 발음했구나. 알 수 있겠는데 지금은 모르지 뭐. 자, 16세기를 거치면서 종성의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어 근대국어 이론에는 종성에서 7자음만 발음하게 되는 게 7종성이죠. 단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디귿 대신 시옷을 사용했다. 뭐 표기는 뭐 디귿도 쓰고 시옷도 쓰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중세국어고 이건 여러분들 시험범위 들어가면 아마 싹 다 외워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 차원에서는 어떠냐? 단어 역시 뭐 체연, 용언, 조사, 어휘 등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체연 말음에 말음이라는 끝소리죠. 체연 끝에 히읗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히읗 종성체연. 길, 살,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음 뒤 그리고 리을 받침 뒤에 이 히읗 소리가 남아. 진짜로. 예. 이 소리야. 이거를 표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얘네를 언제 표기하냐면 이렇게
단독으로는 표기를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쓸 때 단독으로 길 이렇게는 안 썼어요. 쓸 때 표기할 때는 이렇게 써. 그럼 히읗이 언제 나타나느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쓸 때 히읗이 나타나.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길니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 나오면은 주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현대 국어에도 히읗 종성체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지, 그치? 그게 바로 뭐니? 살과 고기가 합쳐져서 뭐라고 그래요? 살코기라고 되어 있지, 그치? 안, 박, 뭐라고 그래? 안팎 이렇게 되죠. 얘가 히읗 종성체원이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예. 또 뭐 있죠? 수탉. 수탉 아니야. 수탉. 암탉. 숙회. 암캐. 얘네들이 다 히읗 종성체원이거든. 수, 암 이런 애들이. 용언, 동사, 형용사가 되겠죠.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요게 수능에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국어는 자동사는 자동사 모양이 있고 타동사는 타동사 모양이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동사 하나 갖다가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타동사가 뭐예요?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지, 그치? 집 보가 꺾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꽃을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죠? 꽃을 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마 좀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서 뭐랄까 자동사 타동사 구분 안 하는 문제 충분히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야, 송도 나왔다 이거. 송도 매년 된다. 송도고가 또 자료를 많이 주거든. 중세국어 관련해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놔야 돼요. 아마 시영이는 이제 다른 학원 갈 거지. 송도고만 따로 있는가? 우리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송도고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빽빽해요. 대곤도 마찬가지다. 시험지 빽빽해요. 무슨 문제가 생겨? 시험지 읽고서 내 문제를 푼다? 안 돼. 그 시간 안에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 파트 내에서 내신 영역 나온 거는 내가 외워야 돼.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답을 찾아야 돼요. 특히 송도. 모두 고르시오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빽빽한데 모두 고르시오 문제까지 나오니까 학생들 눈 돌아갑니다. 그게 대비가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인데 대비가 사실 안 돼요. 진짜로. 저번에 한번 얘기해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어떻게 나와? 답이 없거나 전부가 답이거나. 이렇게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또 배점도 높아. 보통 4.2점, 4.6점 이렇게 배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문제 국어 문제에서 보통 한 7, 8문제 나오거든? 두세 문제 틀렸다 하면 벌써 85점이야.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서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시영아. 진짜 빡세게 해야 돼.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 옥료는 문제 쉽습니다. 옥료는 뭐 어려운 거 없고. 대곤도 문제 유형은 쉬워. 근데 지문을 빽빽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곤은 문제를 돌려. 예전에 썼던 문제 돌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교과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 스타일은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새로운 거 못 만들어냅니다. 연송과 신송도 뭐 평이한 편이야.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연송이 작년부터 달라졌어. 현우는 신송이니? 지훈이가 연송이구나, 그지? 너 신송인가? 연빈이가 연송이구나. 연송 같은 경우 작년에 선생님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외부 자료를 잔뜩 쓰기 시작해가지고 네, 연송도 송도고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피곤해집니다. 신송고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 외부 지문하고. 근데 그 외부 지문은 수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습이기도 합니다. 자, 조사와 관련된 거 있는데 이건 시험 100%예요, 이건. 물론 지금은 대충 공부해도 돼. 지금 이거 2학기 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 이와 가가 있지, 그치?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는 2만 쓰는 거야, 2만. 2만 쓰는데
받침이 있을 때는 동그라미에 있는 이를 쓰고 모음으로 끝난 체연 뒤에는 그냥 이를 쓰고요. 이 모음 뒤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형태대로 들어간다. 송도거기 맨날 나온다. 송도거기 맨날 나와 이거. 예. 자, 그래서 샘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이를 쓰는 거야. 받침이 모음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로 썼고 불휘 여기에 이가 있죠? 이가 있을 때는 주격조사 표시를 안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쉽거든? 근데 왜 학생들이 문제를 어려워하느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중세국어 표기는 뭐 한다? 소리대로 적어요. 소리대로 적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체연하고 주격조사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빠릿빠릿한 애들은 구분하지만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거의 8, 90이란 말이야. 그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외우게 되겠죠. 외운다고. 근데 외워봤자 뭐해? 다른 게 나오는데. 다른 지문에서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따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꽝 됩니다. 어쨌든 이 주격조사는 학교를 막론하고 시험 100% 출제한다. 자, 관용격조사 현대국어에서는 의가 있었죠? 중세국어는 두 개가 있었어. 애의. 미리 얘기하자면 애는 언제 쓰냐면 앞에 있는 체언이 양성 모음일 때, 양성어로 끝날 때, 그리고 앞에 있는 모음이 음성어로 끝날 때는 의를 쓴다. 시옷은 언제 쓰느냐? 이거는 무정 명사에 쓸 때, 사람이 아니거나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옷을 쓰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다. 한번 볼까? 거북은 거북이야, 거북이. 자, 여기 음성 모음이 있으니까 음성 모음 의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음해서 거북이 이렇게 해놨고, 부처는 유정명사인데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시옷을 써요. 그래서 부텄 이렇게 되죠. 나무는 나무의 나무. 예, 인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옷을 썼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어휘 당연히 고유어가 많죠. 조선시대니까. 그치? 점점점 사라집니다. 한자어로 대체되기 때문에. 가람, 강, 매, 산, 즈문, 천 이런 것들 지금 다 사라졌죠. 물론 뭐 이렇게 상호명이나 아니면 고유명사 형태대로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말. 자, 종결표현 설명 의문문과 판장 의문문이 있습니다. 자, 설명 의문문은 뭐니? 의문인데 설명해줘야 돼. 너 어디 가? 너 뭐 먹어? 이겁니다. 말을 해줘야 돼. 너 집에 가. 빵 먹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문문이 설명 의문문이고, 판장 의문문은 대답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 너 밥 먹었니? 이런 게 판정 의문문이다. 자, 그런데 어미가 달랐어요. 중세 때는. 그래서 뇨, 료, 오 계열로 끝나면 설명 의문문이고, 녀, 려, 아어 계열로 끝나면은 판장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 대상이 되는 거지. 어디 있느냐? 설명이죠. 그쵸? 어디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돼. 이는 상인가 벌인가 아로 끝났죠? 판장 의문문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근데 중세국어 공부하는 한 가지 팁, 아까 얘기했지. 기준 항상 뭐다? 현대입니다. 현대어. 그래서 만약에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 내신에서 외부 지문 나올 때 이렇게 현대어 풀이를 붙여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니? 현대어 풀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야. 어디가 어디, 있느냐가 있나뇨.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서 뭐가 다른가 확인만 해주면 된다. 나중에 다시 뭐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알려줄게요. 그래서 쉬워, 이 중세국어가. 이렇게 가야 돼. 아까 얘기했다. 중세국어 공부는 현대어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현대어를 자꾸 까먹으니까, 현대어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요. 이게 600년 전, 400, 500년 전 글인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전공자가 아니잖아. 그치? 학생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현대어 풀이를. 물론 내신은 안 줍니다. 내신은. 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이 이미 수업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건 안 주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딸려 있는 지문을 줄 때는 학교에서 해설 밑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서 붙여줍니다. 높임 표현. 자, 현대국어도 마찬가지로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죠. 그쵸? 똑같아.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해봤자 여러분들 까먹으니까. 패스. 자, 문제로 개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훈민정음 원에 세조 5년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현대어 풀이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은 현대어 풀이는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봐봐라. 나란 말싸움이 그냥 연결해요. 우리나라의 말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만 보면 돼. 차이점만. 차이점 뭐가 있어요? 나라의, 여기는 이제 우리라는 말을 붙였는데, 나라의 말이 나란 말싸움이 되어 있죠. 그치? 차이점 뭐가 있어? 아, 여기 시옷 있구나. 그럼 시옷이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 관형격 조사 의구나. 이렇게 매칭해주면 돼요. 중세국어는. 말싸움이 말이. 자, 그러면 말이 뭐란 얘기야? 중세 때는 말싸움이었단 얘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면 되겠다. 근데 고전시가도 마찬가지고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잡니다. 그래서 안 자는 애들이, 필기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성적을 뽑아내겠죠. 자, 좌우단간 중세국어 문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중국도 볼래?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 요거죠? 다른 게 뭔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현대국어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돼요. 즉 당시 조선시대에서 중국 발음과 유사하게 표기를 하기도 했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뭐가 있니? 에, 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이때 애는 뭐라는 얘기야? 비교부사격 조사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뭐 같은 것과 다른 거를 찾아주면 된다. 달아, 달라. 자, 현대는 달란데 리을, 리을로 되어 있지, 그치? 근데 중세 때는 리을, 이응으로 되어 있죠. 이런 차이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지? 중국이 다 지들 거라 우기잖아. 김치도 지들 거 다 우긴단 말이야. 예전에는 한글도 중국에서 나왔다 이런 개소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훈민정음 딱 나와 있잖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뭐 했다?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만약 이거 없었으면 이 설명이 없었으면은 아마 중국이 계속 우기고 있을걸? 야, 한글도 사실은 중국에서 만든 거야. 그거 조선 애들이 그거 갖다가 글자 만든 거야. 뭐 이런 개소리를 시전했겠죠. 도대체 세종은 몇 수 앞을 내다봤을까? 어마무시하지.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키패드 쓰고 있잖아. 1, 2, 3번 키패드. 뭐 옆으로 가로로 쓰는 거 말고 세로로 쓸 때 여기가 천지인이야. 천지인 이렇게 돼 있나? 네. 1, 2, 3번 키패드에 요 세 개가 딱 들어가니까 이걸로 모음 표시 다 하죠. 휴대폰 개인 휴대폰 나오고 이게 모바일로 이렇게 문자 치잖아. 한국어가 제일 빨라요. 전 세계에서. 영어는 모음이 6번까지 있어. IAEO 이렇게 6번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모음이 딱 3칸으로 끝나니까 글자폐가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이 됐구나. 휴대폰이, 개인용 휴대폰이 막 보급이 될 때, 그때 되게 작았어요. 손바닥만 해. 손바닥보다 작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한 손으로 막 문자 보내고 있어. 밥 먹으면서도 이 짓거리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집에 아이가 엄마한테 돼지가 혼납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얘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가 꽤 큰 교회에 있어요.
무슨 이벤트를 했냐면 성경 빨리치기 이거 대회를 연 거야. 얘가 국내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를 나가. 세계 대회 나가서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조를 주는 거야. 뭐 영미권 애들은 영어로 된 거, 한국 애들은 한글로 된 거 이렇게 주겠죠. 걔가 1등 합니다. 그래서 상금을 3억을 받았어요. 20여 년 전에. 어마무시하죠. 이거 하나 빨리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 왜 한글이 더 빨라? 봤더니만 키패드 요거 3개 딱 들어가니까 영어는 이제 키패드 6칸을 먹어야 되거든. 모음을 집어넣으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자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역, 니은 뭐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얘네도 어떻게 돼 있어? 내가 크를 치고 싶다 그러면은 2번 치면 되죠. 이게 뭐냐면 획을 첨가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즉 훈민정음 창제 원리랑 같은 방식으로 키패드를 고안을 한 겁니다. 천지인이라는 키패드가. 그러니까 빨리 치지. 잠깐 딴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IT라는 게 생겨나면서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면서 한글이 최적화가 돼버렸어. 진짜로. 6, 70년대는요. 전 세계가 이제 PC 붐이 불거든. PC는 퍼스널 컴퓨터지, 그치? 그때 몇몇 멍청한 학자들과 정부 관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글은 버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한 줄로 가지. 한글은 받침 때문에 2줄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메모리 2배로 먹는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정보화 산업에서는 한글은 어울리지가 않아. 한글은 배제해야 돼. 영어를 공용화 시키자 라고 해서 70년대에 영어 공용 운동이 있기도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혁명이 일어나서 삼성전자 황 뭐뭐뭐 회장이 있죠. 전자에서. 예. 그 사람이 이제 황해 법칙이라서 만들어냈는데 메모리가 엄청나게 빠르고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얘기가 사라졌지. 오히려 지금은 최적화가 됐다.